짝퉁이 진품을 이기는 거 봤어? 한국이 지금은 한류로 전 세계를 휩쓸지만 따지고 보면 다 일본 거 카피한 거라고. 언젠간 미천이 드러날걸. 두고 보라니까. 미국 뉴욕의 한 패션 학교. 한 여성이 여러 친구들과 맞서 열띤 논쟁을 펼치고 있는데요. 도대체 그들은 무엇에 대해 이렇게 다투고 있는 것인지 오늘의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뉴욕에 살고 있는 페리스라고 합니다. 패션 디자인 학교 졸업 후 지금은 꽤 성공한 패션 디자이너가 되었어요. 우리 가족은 일본에 대한 각별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빠는 혼다 자동차의 팬이셨어요. 늘 혼다 자동차의 엔지니어링과 디자인의 빼어남에 대해 말씀하시곤 하셨죠. 아빠는 저를 데리고 주말마다 드라이브를 나가면서 자동차의 세부 사항에 대해 설명하는 것을 좋아하셨는데요. 드라이브를 하다가 길에서 현대차를 보시면 한국의 현대차는 일본의 혼다차를 모방한 몹쓸 차라고 말씀하시곤 했어요. 현대는 부품도 스스로 만들 수 없어 대부분 일본에서 수입해서 차를 만들고 겉만 잘 포장해서 파는 차라고 했지요. 게다가 현대라는 이름은 일부러 혼다와 비슷하게 지은 것이라고 했어요. 혼다의 유명세에 얹어가기 위한 영리한 수법이라고 하셨지요. 실제로 현대차의 엠블럼은 혼다와 비슷해서 가끔은 저조차도 헛갈리더라고요. 아빠의 말씀에 일리가 있었죠. 이후에도 저는 현대차를 볼 때면 아빠와 했던 말이 생각났고 현대차가 짝퉁차라는 인식을 계속 간직하게 되었어요. 저희 엄마는 지역 오케스트라의 바이올리니스트셨는데요. 엄마 덕분에 집에는 늘 아름다운 음악이 가득했었죠. 엄마는 클래식 음악은 섬세한 음색과 다이나믹한 범위를 가지고 있어서 고해상도의 오디오 시스템을 통해 들을 때 그 진가가 발휘된다고 말씀하시곤 하셨는데요. 저가의 오디오 모델 중에서는 일본의 소니 오디오가 세밀한 사운드와 깊은 울림을 잘 전달한다고 평가하셨죠. 어쩌다 음식점이나 카페에서 삼성 오디오를 보게 되면 그런 오디오로는 클래식이 아니라 팝이나 들어야 한다고 하셨어요. 이처럼 엄마와 아빠 모두 다 일본 제품이라면 꿈뻑 죽고 한국 제품에는 극도의 알러지를 보이셨으니 제가 일본을 사랑하고 한국을 무시하게 된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였어요. 저는 특히 일본 애니메이션의 매력에 푹 빠져 살았는데요. 제 방은 일본 애니메이션 캐릭터들로 가득 찬 작은 성역이었어요. 일본의 새 애니메이션이 나오면 제일 먼저 극장으로 달려갔고 다양한 캐릭터와 포스터를 사서 제 방을 꾸몄지요. 일본에 대한 저의 사랑은 패션 디자인 학교에 가서도 계속되었어요. 그로 인해 친구들과 소모적인 마찰이 빚어지기도 했는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본 애니와 일본 문화에 열광하던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한국 웹툰과 드라마, K-팝으로 갈아타기 시작했거든요.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건 완전 배신이었죠. 원조 일본이 얍삽한 한국에 뒤통수를 맞는 것 같았어요.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화가 되면서 핸드폰으로 쉽게 볼 수 있는 한국의 웹툰은 그야말로 미국을 침공하는 수준에 이르렀거든요. 반대로 일본 만화는 여전히 종이 만화책으로 봐야 하니 일본 만화와 한국 웹툰은 경쟁 자체가 불가능했어요. 친구들은 스마트폰으로 늘 한국 웹툰을 찾아 읽고 심지어 한국어를 배워가면서까지 웹툰을 보고 있었지요. 친구들 말에 따르면 한자가 많은 일본어는 배우기가 어려운데 한국어는 일주일 정도만 공부하면 쉽게 읽고 따라 쓸 수 있다는 게 아니겠어요? 게다가 BTS라는 한국의 보이그룹이 미국에서 사랑을 받으면서 젊은 세대의 관심은 완전 한국으로 넘어갔어요. 혼다차의 짝퉁이라고 인식되던 현대차는 일본차만큼이나 거리에서 자주 보이더니 급기야 유명 프로골퍼 타이거 우즈의 목숨을 구한 차로 각광을 받게 되었죠. 게다가 미국의 대형 식료품 체인점인 트레이더 조에서는 일본식 막기를 베껴 만든 한국 냉동 김밥을 출시했는데요. 사람들은 한국 김밥에 들어가는 모든 재료가 건강에 좋을 뿐 아니라 가격도 착하다며 아침부터 김밥을 사기 위해 마트로 달려가더군요. 트레이더조의 김밥은 매일 매진되었고 사람들은 김밥의 원조가 일본의 막기라는 것도 모른 채 한국 음식에 열광했어요. 그동안은 아주 소수만 좋아하던 한국의 불고기와 비빔밥, 잡채와 삼겹살 같은 음식들을 어느새 모두가 칭송했죠. 이렇게 사람들은 한국의 음악, 드라마, 영화, 만화, 그리고 음식에 이르기까지 온통 한국에 푹 빠졌지요.
한국에 대한 열기는 예전에 소수만이 일본 문화에 열광하던 것과는 차원이 다르더군요. 이제 음식점, 카페, 심지어 화장품 매장까지 한국이라는 두 글자를 넣어야만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되었으니까요. 그러다 저는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이라는 한국 드라마를 보게 되었어요. 처음엔 일본 애니메이션을 보려고 했는데 넷플릭스를 틀 때마다 1위에 올라가 있는 오징어 게임이란 드라마를 매번 무시하기가 힘들었거든요. 도대체 어떤 드라마길래 이렇게 오랫동안 1위를 하는 걸까? 저는 1화부터 보기 시작했는데요. 어찌나 몰입감이 좋은지 앉은 자리에서 단숨에 9화까지 보게 되더군요. 그 드라마는 재미있었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모든 에피소드를 다 본 저는 충격과 경악으로 화가 머리끝까지 났거든요. 왜냐고요? 오징어 게임은 도박묵시록 카이지라는 일본 만화에 있는 고도의 심리전과 생존 게임의 양식을 그대로 가져온 드라마였으니까요. 게다가 참가자들이 생명을 걸고 게임을 한다는 설정은 일본 영화 신이 말하는 대로와 매우 비슷했어요. 이렇게 일본 작품을 베낀 드라마가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1위를 차지했다니 저는 분노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은 어떻게 일본 것을 다 따라 베낄 수 있죠? 일본은 왜 바보같이 다 뺏기기만 하냐고요. 하지만 저의 외침은 아무 힘이 없었어요. 미국 사회에서 주류는 이미 한국 문화였고 일본은 한물간 나라가 되어가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런 일본을 다시 세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졸업작품에 일본의 문화를 잘 담고 있는 기모노를 모티브로 일본의 아름다움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한 작품을 내놓기로 결심했죠. 졸업 무대에서 저의 작품은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어요. 사람들은 동양과 서양의 아름다움이 절묘하게 어우러져 있다며 저의 작품에 갈채를 보냈지요. 저는 일본에 대한 저의 충성심과 안목이 인정을 받는 것 같아 너무 기뻤는데요. 저의 기쁨은 다음날 지역신문에 실린 제 작품에 대한 기사 한 편에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답니다. 그 기사의 제목은 한국, 뉴욕의 패션스쿨까지 정복하다 였어요. 아니, 한국이 뉴욕의 패션스쿨을 정복하다니요. 아무리 한국이 모방과 가로채기를 잘한다고 해도 제 작품까지 한국 거로 채가면 안 되죠. 저는 분명 일본의 전통 복장인 기모노를 모티브로 작품을 만든 것이었는데요. 너무 화가 난 나머지 그 기사를 쓴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사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어요. 그는 뻔뻔하게도 자신이 본 저의 작품은 분명 한국의 전통 복식인 한복을 모티브로 한 것이었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치더군요. 전화로는 더 이상 논쟁을 벌일 수 없어서 저는 그와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와 만나기 전 작품을 만들기 위해 조사했던 다양한 자료들을 챙겼어요. 그 중에는 일본의 나라시대에 입었던 기모노 복식 자료도 있었지요. 그와 저는 그의 신문사 회의실에서 첫 대면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의 생김을 보니 그가 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신문기사를 썼는지 알 것 같더군요. 그는 한국인의 외모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가 건넨 명함에 적힌 그의 이름은 알렉스 킴. 혹시나 해서 물어보니 그는 한국계 미국인이 맞더군요. 저는 더 화가 났어요. 그가 개인적인 이유로 저의 작품을 한국 것으로 바꿔 기사를 낸 셈이니까요. 자리에 앉자마자 제가 모티브로 사용한 기모노 사진을 그에게 보여주면서 따져묻기 시작했죠. 그는 침착하게 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더군요. 자신의 잘못을 들추고 따지는 저를 앞에 두고 그렇게까지 침착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요. 제 이야기가 끝나자 그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페리스 씨의 설명은 전제 자체가 잘못되어 있네요.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시겠어요? 이 자료는 일본의 유명 기모노 연구자인 가와다 마치코 씨가 만든 자료집입니다. 일본 기모노의 시작은 한국의 고대 국가 중 하나인 백제의 의복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쓰여 있죠. 그리고 이 자료는 6세기경 중국에서 제작된 사신도인데요. 이 자료를 보시면 백제가 일본의 문화를 전파할 당시 일본은 옷이라고 하기도 모한 수준의 신발도 신지 않은 상태로 문화발전 수준이 처참한 상태였다 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또 이 자료는 일본 서기를 인용하고 있는데요. 여기를 보시면 475년 백제인이 일본에 가서 재봉 기술을 전했다고 기술이 되어 있어요.
종합하면 기모노는 백제가 전수해준 의복 문화고 그 의복을 만들 수 있는 재봉 기술 역시 백제에서 전파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페리스 씨가 작품의 모티브로 사용했다고 제시한 저 옷은 기모노가 아니라 명백한 한복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이것들은 한복을 현대화시킨 개량식 한복의 디자인들입니다. 페리스 씨가 사용한 디자인은 여기 세 번째 디자인과 유사하지요. 한복은 다양한 디자인으로 응용되어 전 세계에서 사랑을 받고 있는데 자료 출처를 명기하지 않은 사람들이 한복을 기모노라고 써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보시다시피 페리스 씨가 조사한 기모노 자료는 사실 한복이었던 겁니다. 한복으로 졸업작품을 만든 페리스 씨 본인조차 자신의 작품이 한국이 아니라 일본 것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이 기사를 쓴다면 페리스 씨가 저를 찾아올 것이라 예측했고 그 작품을 봤던 많은 사람들은 당신 작품의 정확한 근원을 오해 없이 알게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의 작품을 본 뒤 바로 해당 기사를 작성한 것입니다. 그의 말을 들은 저는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제가 기모노라고 생각했던 아름다운 옷은 기모노가 아니라 한복이었더군요. 그는 자신의 사심을 채우려 기사를 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한복에 대한 정확한 역사적 지식을 조사한 뒤 저의 작품의 오류를 정정해 준 것이었지요. 집에 돌아온 저는 한국과 일본의 역사에 대해 알아봐야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일본은 선진국이었고 한국은 후진국으로 일본을 카피하며 쫓아온 나라였는데 알렉스가 알려준 한국과 일본의 고대 역사는 너무나 충격적이었거든요. 하지만 자료를 조사해보니 알렉스의 말은 틀림없는 사실이었습니다. 한국의 고대 국가인 백제와 고구려, 신라, 가야 등의 나라에서 일본의 토대가 되는 불교나 유교 같은 정신문화를 전파해 주었고 토기 제작 기술과 고대 건축 양식도 모두 한국에서 일본으로 전해졌더군요. 심지어 일본의 국보 1호인 미륵보살 방가사유상은 한국의 국보인 금동 미륵보살 방가사유상 그 자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였어요. 이처럼 알렉스와의 만남은 저의 세계관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그동안 한국은 일본의 아류 국가라고 생각하며 한국과 관련된 모든 것에 비판적인 시선으로 나를 세웠던 제 모습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색안경을 벗고 보니 그동안 애써 외면해왔던 많은 사실들이 보이더군요. 이를테면 한류가 전 세계를 덮은 것을 이용한 일본 대중문화의 베끼기 작전 같은가요. 일본의 아이돌 그룹 탄도소년단 BTS는 누가 봐도 한국의 방탄소년단 BTS를 따라 만든 그룹이었죠. 한국 드라마 이태원 클라스를 본따 만든 일본 드라마 록폰기 클라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표절한 것으로 의혹에 휩싸인 일본 드라마 주방의 아리스까지. 오히려 최근 일본이 보인 행보야말로 제가 혐오해하지 않았던 표절과 베끼기 그 자체더군요. 편협된 시각을 버리고 한국 웹툰을 보니 곧 한국의 웹툰과 애니메이션이 갖는 독특한 스토리텔링과 예술적 표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더군요. 한국의 웹툰은 분명 일본의 만화와 확연히 구분되는 한국 웹툰만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동안 일본 만화를 두둔하느라 한국 웹툰을 무조건 깎아내리기만 했던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알렉스와의 만남을 계기로 한국에게 가졌던 오해를 풀게 되면서 고정관념처럼 가지고 있었던 한국 문화와 한국 기업들에 대한 편협된 시각도 고칠 수 있게 되었죠. 일본 기업이나 일본 문화와 상관없이 한국은 자신들의 오랜 전통과 역사에 뿌리를 두고 계속해서 발전해왔다는 것을요. 사람들은 그런 뿌리 깊은 한국 문화에 열광하는 것이지 일본 문화의 대체품으로 한국 문화를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얼마 전 저는 서울 패션 위크에 참가했는데요. 그곳에서 만난 전 세계의 디자이너들은 저의 작품에 대해 한복의 전통적인 요소가 현대적인 디자인과 잘 어우러지는 독창적인 작품이라며 어떻게 미국인인 제가 한국을 이렇게 잘 이해할 수 있었냐고 묻더군요. 저는 그들의 질문에 그동안의 일을 숨김없이 말해주었어요. 모티브는 일본의 기모노였고 한국계 기자를 통해 일본의 고대 문명이 한국에서 왔다는 것. 기모노의 원형이 한국의 백제라는 나라의 옷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 그 이후 한국의 역사와 문화 복식에 대해 계속 연구하며 디자인을 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5,000년이 넘는 한국의 역사에 대해 공부하는 것은 저에게 계속 영감과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원천이 된다는 것도 말해주었어요. 저의 말을 들은 그들은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한류의 원천이 그렇게 오랜 역사를 배경으로 한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더군요. 자연스럽게 저는 한국과 사랑에 빠졌는데요. 그동안 묵은 오해로 한국에 대해 나쁘게만 말하고 생각했던 저를 용서하고 자신의 찬란한 역사를 보여줌으로써 제가 디자이너로서 성공할 수 있게 만들어준 한국과 한국인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특히나 여러 차례 한국을 오가면서 한국인들은 나이에 상관없이 한국의 역사를 자랑스러워하고 한국의 역사에 대한 조예가 깊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심지어 한국계 미국인인 알렉스 킴조차도 제 작품을 보고 바로 기모노의 뿌리가 한국에 있다는 것을 알았잖아요. 겨우 200년이 조금 넘는 역사를 가진 미국인으로서 한국인들이 가진 한국 역사에 대한 자긍심이 부럽기만 하답니다. 저는 앞으로도 한국의 문화를 사랑하는 디자이너로서 저의 역할을 다할 계획인데요. 저의 작품을 본 누군가가 제게 왜 한국을 좋아하게 되었냐고 묻는다면 그때는 다시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렸던 저의 흑역사에 대해 이야기를 해야겠지요. 흑역사에서 시작된 저와 한국의 인연이 어떻게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지도요. 미국에서 오신 페리스 씨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계속해서 좋은 사연을 소개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터치 서지혜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